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제3회차 유통관리사 2급 상권분석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3회차 상권분석은 역시나 이번에도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한 두 문제 정도만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나머지 문제는 기존 문제랑 똑같이 나오든가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응용된 문제가 출제됐다. 하지만 풀기는 상당히 용이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 90점 정도 맞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1장, 2장, 3장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상권 분석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됐죠. 그런 부분 유념해 두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6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26번 GIS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이거. 한 5번이 연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를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들이죠. 그래서 뭐 주제도라든가 토폴리지, 뭐 위상이라든가 아니 오버레이, 뭐 중첩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옳지 않은 거죠. 각 동별, 인구, 토지, 용도, 평균, 지가 등을 겹쳐서 상권의 중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란 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조회 후 속성 정보를 요약해서 표현한 지도이다. 이것도 맞고, 버퍼, 점이나 선 또는 면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것들이죠. 네 번째, 교차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경계선을 가진 두 지도 레이어를 겹쳐서 형상과 속성을 비교하는 기능이다. 이거 뭡니까, 이거? 중첩이에요, 중첩. 오버레이라고 그러죠, 오버레이. 오버레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첩, 오버레이지 뭐가 아니다? 교차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5번 토폴리지 위상에 대해서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27번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상권을 분류할 때 포켓 상권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은 이건 뭐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포켓 상권 나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래요. 항아리 상권. 이거 조금 올드하니까 이런 단어를 쓴 것이죠. 포켓 상권. 이거 뭐냐면 상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는 상권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진입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거라든가 주거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상업시설, 상업활동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 포켓 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가 입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 인접한 상권. 옳은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대형 소매점과 인접한 상권, 소형 소매점들로 구성된 상권. 정답 5번이죠. 도로나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데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여기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알짜배기 상권입니다. 포켓 상권이라고 하죠. 정답은 5번이다. 5번.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28번 중심지 체계나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상권의 유형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에서 도심상권, 근린상권, 부도심, 역세권, 아파트상권 이것도 뭐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 출제됐던 문제고 도심상권 뭐 CBD라고 그래요. CBD 상권의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길다. 근린상권 뭐 인근상권이 동네상권 점포 인근 거주자들이 주요 소비자로 생활 밀착형 업종 점포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도심입니다. 부도심. 위성도시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도심 상권은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합니까? 도시 전체 소비자 유인하는 건 뭐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도심 상권 같은 것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은 틀렸죠. 정답은 3번이었고 상당히 쉬웠다. 4번, 5번도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9번 봅니다. 29번도 쉬운 문제였죠. 소매점포의 상권 범위나 상권의 형태는 소매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옳지 않은 거죠. 소매점포의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개별 점포의 상권 범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고요. 동일 점포라도 소매 전략에 따른 판촉 활동 등의 차이에 따라서 시기별로 점포의 상권 범위는 또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세 번째, 상권의 형태는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간격의 동심원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우리 CST 맵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동시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어디 있겠어? 이런 상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상권은 어때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메바 모양이라고 그래, 아메바 모양. 물론 이제 둥글게 생긴 것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상권들도 있을 수 있고, 방사형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모나게 생긴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상권도 있을 수도 있고, 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부정형이요, 부정형. 아메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지문이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또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요. 30번 보도록 하죠. 상권 내 경쟁 점퍼 분석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쟁 점퍼 분석이죠. 이거 뭡니까? 경쟁자 분석하는 거예요. 경쟁자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상권의 이제 개척성 보면 뭐 지역 분석 같은 거 먼저 하고요. 지역 분석한 다음에는 상권 분석을 하죠.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을 합니다. 입지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제성 분석을 하죠. 경제성 분석을 한다. 이 중에서 경쟁 점퍼 분석과 관련된 건 뭡니까? 이 상권 분석이죠. 요것만으로도 또 시험 문제에 또 여러 차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상권 분석 관련돼서 경쟁 점퍼 분석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 1번, 초점이 되는 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그런가 보죠. 두 번째, 조사 목적에 따라 세부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실시한다. 세 번째, 상품 구성 분석은 상품 구성, 기본 정책, 상품 계열 구성, 그 다음에 상품, 품목 구성을 포함한다. 뭐, 이거 처음 나온 지문들입니다. 읽어보시고. 네 번째, 가격은 조사 당시 주력 상품, 특매 상황이라도 실제 가격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매 상황이란 뭐야? 특별한 매매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이란 얘기죠. 이때 실제 판매 가격을 분석한다?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격을 아주 낮추거나 아주 높이거나 이런 상황이란 거죠.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매 상황이라도 실제 판매 가격을 분석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판매 가격을 분석하는 게 아주 좋다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특매 상황이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서 가격도 일반적인 가격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격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4번. 딱 봐도 지문이 이상하잖아요. 31번. 31번도 뭐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에서 말하는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최대 도달거리. 최대 도달거리는 뭐예요? 이렇게 중심지가 있죠. 이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에서 최대 도달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는 것도 있죠. 최소 수요 충족거리도 있죠. 최소 수요 충족 거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여기 어딘가에 나와 있어요. 보면 5번에 보면 상업 중심지의 정상 이윤 확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권 범위. 이건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고 하고 가장 멀리 가는 거. 이거 뭐예요? 최대 도달 거리죠. 최대 도달 거리. 다른 용어로 하면 이거를 우리 한계 상권이라고 한다. 한계 상권. 뭐 1차, 2차, 3차 상권 있잖아요. 3차 상권을 한계 상권이라고 그러죠. 한계 상권을 벗어나면 더 이상 우리 상권이 아닌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도달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1번, 중심지의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지역 거주자한테 제공될 수 있는 한계거리. 정답 1번이네요, 바로. 1번이죠. 1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최소 수요 충족거리에 해당한다. 상업 중심지의 정상 이윤 확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권 범위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면 첫 번째, 요거의 이론의 가정 부분도 좀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지금 여기 나왔던 대로 최소 수요 충족거리, 그 다음에 최대 도달거리, 그 다음에 계층성이라는 단어들, 용어의 정의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세 번째, 모형 관련된 부분이 있죠. 뭐 육각형, 정육각형 모형. 뭐 만약에 하나 있으면 뭐 원형이고 여러 개 있으면 정육각형으로 바뀐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용어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1번 봤고요. 32번 보도록 하죠.
32번도 이거는 뭐 마케팅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권 분석에서도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상권 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공간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확률 표본 추출 해당하는 것, 가장 옳은 것은 이건 뭐 마케팅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마케팅, 그죠? 아니면 상권 분석. 이 공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1차 자료, 2차 자료. 1차 자료와 그다음에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죠. VS,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나 확률적 표본 추출,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그래서 표본 추출에 관련된 부분, 표본 추출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오냐면, 우리 첫 번째 챕터의 일이 뭐냐면 상권을 분석하는 거예요.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료가 모였으면, 데이터가 모였으면 이거를 갖다가 표본을 추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표본 추출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 회귀 분석. 이 세 가지는 마케팅과 상권 분석에 공이 나오는 문제다. 과목과 상관없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과목이 4과목이지만 4과목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약간 과목 간에 좀 뭔가 분류를 갖다 좀 다시 했죠. 그래서 유통정보, 그 다음에 유통물류 일반에 관련돼 있던 문제들 완전하게 조금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 있었던 SCM 같은 것들이 유통정보로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고, 유통정보도 체계를 갖다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는데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기본 문제들이 좀 출제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좀 어렵고,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뭐 용어,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 관련된 부분. 근데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뭐 구축이라든가 설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UI, UX 같은 용어의 정의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과목과 같은 연관관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를 잘 알아두면 다른 데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과목 간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그거를 조금 분류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32번에서는 표본 추출을 묻고 있죠. 표본 추출. 그렇다면 표본 추출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본 추출.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확률적인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 다 알아두셔야겠죠. 확률적인 표본 추출.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래서 단순 무작위라고 해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 우리 토요일날 보면 토요일날 저녁 때 뉴스 끝나고 나면 SBS에서 뭘 하냐면 로또 방송을 합니다. 로또 공이 막 돌아가다 하나 뿅 하고 나오죠. n분의 1만큼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단순 무작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란 게 있고, 또 하나 층화 표본 추출이란 게 있죠. 또 하나 군집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얘네들은 엄청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오죠. 비확률적인 것도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할당 표본 추출, 하나는 판단 표본 추출, 마지막으로 편의 표본 추출, 이런 것들이 있다. 편의. 컨비니언스. 자, 문제에서 보면 상권 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나 공간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확률적인 거죠.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층화. 이거 아니죠? 체계적 표본 추출. 이것도 이제 단순 무작위, 층화, 군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체계적 무작위라는 것도 있어요. 체계적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계적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인 용어는 체계적 무작위예요. 무작위. 단순 무작위, 이것도 나와 있고, 할당. 할당은 여기 나와 있죠. 할당 표본 추출. 요거는 뭐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군집도 나와 있죠. 그렇다면 할당 표본 추출은 뭐냐?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마케팅 조사에서, 대량의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중에서 뭐다?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라든가 체계적, 단순, 군집 표본 추출 이런 것들은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당 표본 추출은 가장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전체 모집단.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20만 명이 살고 있어. 근데 20만 명을 전수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니까 이 표본 조사라는 게 샘플링 하는 거죠. 이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 할 때 제일 쉬운 게 할당 표본 추출이다. 우리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 지역 20만 명에 대한 분포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10대는 몇 명인지, 20대는 몇 명인지, 30대는 몇 명인지, 40대는 몇 명인지, 50대는 몇 명인지, 60대 이상은 몇 명인지 이게 다 나온단 말이죠. 봤더니 10대가 뭐 12%야. 20대는 18%예요. 30대는 15%, 40대 20%,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25% 이런 식으로. 그러면 30, 40, 60, 그쵸? 90, 뭐 60대 이상 뭐 10%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적게 사는 것이죠. 이 분포도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만 명을 다 조사하지 않고 할당을 하는 거죠. 100명만 뽑는 거예요. 100명만. 그렇다면 10대는 12명 뽑는 것이고요. 20대는 18명, 30대는 15명, 40대는 20명, 50대는 25명, 60대 이상은 10명만 뽑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해서 뭔가 통계조사를 해보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문이 나왔던 지문이야. 정답이. 정답 4번인데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유사한 단일 목적으로 방문하는 통행객보다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통행객이 많을수록 상권의 질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이런 사람들 보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통행객, 이거 뭡니까? 유동인구, 유동.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상권의 질은 높아지는 거예요. 특정 목적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목적만 끝나면 바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상권이 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특정 목적 말고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야 거기 정주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또 비즈니스 목적이라든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목적이 딱 끝나면 바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권을. 상권이 질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 2번, 3번,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 같은 거 소매 포화지수 IRS 있죠. IRS. 소매 포화지수와 시장 확장 잠재력 MEP 둘이 모두 다 높은 상권은 좋은 상권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상권의 질을 평가하는 정량적인 요소로는 통행량이라든가 야간 인구, 연령별, 그다음에 남녀 비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5번 보면 오피스형 상권은 목적성이 너무 강하므로 통행량이 많더라도 상권의 매력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딱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34번 가도록 하죠. 34번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의 공간 구조에 관련된 이론인데 뭐 제 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나온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다 드디어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새로운 교통로가 발달하면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통로를 축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도매, 그다음에 경공업 지구가 부채꼴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는 이론. 이거 팬 이론이라고 팬 이론. 팬, 우리 선풍기를 갖다가 우리 팬이라고 그러죠. 선풍기. 선자에 팬이요, 팬. 팬이 뭐예요, 이거?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죠. 이게 팬이에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는 공간 구조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어 단어를 만약에 안다면 이것도 뭐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예전부터 좀 강조를 해왔었는데, 처음 나왔죠, 처음. 이 교통로를 축으로 도매, 경공업 지구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는 공간구조 이론 뭐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은 뭘까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죠. 이거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동심원 모양으로 커진다라는 거. CST 맵 같은 데서 지금 다 활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해리스의 다 핵심 이론, 핵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확대된다는 이론이고. 3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선형 이론,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팬. 정답은 3번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4번, 5번은 지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가, 그죠? 뭐 임대료, 토지의 임대료에 관련된 이론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런 것들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선형 이론은 옛날 이론이에요. 1939년에 호이트라는 사람,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을 호이트라는 사람이 활용해서 다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정답은 3번.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온 다음에 이제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도 나올 수 있겠고, 해리스의 다핵심 이론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35번. 35번은 계산 문제죠. 최근에 계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계산 문제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계산 문제가 과목마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과목 유통물 일반에는 여러 손익분기점도 출제된 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EOQ도 출제된 바가 있고, ROP, 재조달점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된 바도 있죠. 여러 문제 출제됐었는데, 최근에는 출제 경향이 계산 문제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권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권 분석에서도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건 허프의 확률 모형 관련돼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관련된 그 계산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또 하나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이거죠. 인구 9만 명인 도시 A와 그다음에 인구 10,000명인 도시 B 사이의 거리는 20km이다. 컨버스 공식을 이용할 때 도시 B로부터 두 도시 A, B 간 상권의 분기점 모형이죠. 이름하여 컨버스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얘네들이 다 계산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구하는 거예요. 경제적 분기점.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어느 정도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거리가 20km였는데 만약 구해봤더니 여기가 5km야. 5km란 분기점을 기준해서 여기는 상권이 이만큼씩 형성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만한 상권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분기점을 구하는 게 뭐다? 바로 컨버스 모형이다라는 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기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PA분의 PB 그 다음에 D A부터 B까지의 거리 디스탄스죠?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자 A 인구 9만 명 A는 9만 명 B는 얼마예요? 10,000명이죠? 루트 9만 명분의 10,000명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얼마? 20km. 이거 구하면 되죠, 이거 뭐. 껌이죠, 껌. 이거는 1 플러스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3분의 4분의 20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계산해봤더니 15km다, 15km. 껌입니다, 껌. 이거 나오면 한 5초,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다. 매번 똑같은 문제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건 빨리 맞추라는 얘기예요. 빨리 맞추라는 얘기. 자, 3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신규 점포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의 매력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 또 마케팅과 또 겹치는 부분이죠.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 모형 나오면 회귀분석이라 하면 회귀분석은 대표적인 인과 모형이죠. 인과 모형.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변수가 나옵니다. 회귀분석에는 변수가 나와요. 변수.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독립변수라는 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종속변수라는 놈이 나온다. 독립변수를 우리는 원인변수라고 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애들이죠. 얘는 결과변수다. 결과변수. 원인과 결과. 이게 뭐예요? 인과 모형이죠. 인과 모형. 그래서 Y는 단순 회귀 분석 본다면 A 플러스 BX예요. BX. 얘는 만약에 얘가 상권의 매출액이요. 아니면 특정 상점의 매출액이다. 매출액. X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영향 요인이다. 영향.
x가 만약에 뭐 광고 횟수다. 광고 횟수. 광고 횟수. x가 광고 횟수가 1회, 2회, 3회, 4회 늘어날 때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게 바로 회귀 분석 모형이다. 그러니까 1번 보면 종속 변수가 나와 있잖아요.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관계이다. 당연합니다. x가 변하면 얘는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얘가 변해야만 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x를 우리는 독립 변수, y를 뭐라고 한다? 얘를 종속 변수라고 한다. 영향을 받는 관계이므로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를 포함시켜야 된다. 2번, 회귀 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뭐 많이 했던 내용이죠. 지금 단순 회귀 분석했죠. A 플러스 BX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원인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는 B1X1, B2X2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B3, X3 보면 X1, X2, X3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광고 횟수예요. 광고 횟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경쟁자의 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 경기 변동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X1, X2, X3 이러한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은 상호간에 어때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뭐 비슷했다. 그럼 어때요? 상호간에 영향관계를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우리 관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 변수 간에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 상호 영향관계를 미치면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다.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3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는 점포 자체의 입지적인 특성과 상권 내 경쟁 수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인구수, 소득 수준, 성별, 연령 등 상권 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독립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 2개에서 3개의 표본 점포를 사용하면 실무적으로 설명력 있는 회귀 분석 모형을 도출하는 데 충분하다? 아니에요. 점포 수가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데이터 수가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고 2개, 3개 해가지고는 신뢰성 있는 결과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X1, X2, X3 얘네들 간에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비슷하면 다중공선성이라는 게 발생해요. 다중공선성 이게 발생을 하면 이 회귀 분석의 결과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 37번도 뭐 처음 나왔어요. 예전에 키오스크란 단어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키오스크란 거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한데 키오스크는 이제 그 쇼핑몰 같은데 공용 장소에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독립 매대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내 일반 점포보다는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낮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좀 짧은 편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쇼핑몰 내 일반 점포에 비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조금 짧다. 뭐 키오스크라고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뽑기 같은 거 하는 것들도 일종의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일정 어떤 조그만 구탱이 같은 데 그걸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독립 매대를 하나 집어넣고 진열하는 것이다.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당연히 낮겠죠. 좁은 면적을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구석 같은 데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죠. 옳은 것은 의무 휴업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 중에서 하는 게 아니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 맞아요. 매월 하루가 아니죠. 하루. 이틀이에요. 이틀 이상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돼. 또 이것도 틀렸네. 이틀 이상이, 하루 이상이 아니 이틀이야, 이틀. 이틀 이상도 아니죠. 이틀.
일주일. 한 달에 2번이죠. 세 번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의 명령으로 한다? 아닙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뭐야? 지자체의 조례로 한다라는 거죠. 명령 아닙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 장도 아니에요. 지자체 장도 아니죠. 네 번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하는 시간은 어때요? 밤 12시부터죠, 12시. 뭐예요? 0시죠, 0시. 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그래서 오전 0시부터예요, 오전 0시. 오후 12시도 아니죠. 12시니까 이거 0시에요, 0시. 오전 0시. 오전 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죠. 요 사이다. 요 사이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5번이다. 5번.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 문제는 뭐 많이 나왔었죠. 한 5번 이상 출제가 됐었습니다. 충분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9번. 입지 분석은 지역 분석, 상권 분석, 부지 분석 등의 3가지 수준에서 실시합니다. 경쟁 분석을 실시하는 분석 수준으로서 가장 옳은, 이미 한번 했죠, 아까. 경쟁자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느 단계에서 지역 분석, 부지 분석, 상권 분석, 이거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 단계에서 진행이 된다더라. 자, 40번. 뭐 쉬운 문제였고요. 업트에 따른 소매 점포의 적절한 입지 유형을 설명한 페터의 공간 균배 원리, 뭐 매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페터의 공간 균배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편의품점, 산재성 입지, 선매품점, 그 다음에 집재성.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죠. 편의품점은 어때요? 나만의 나와바리가 있어야 돼요. 근린상권이에요, 근린상권. 동네 상권입니다. 동네 상권에 편의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편의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상권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산재성이에요, 산재성. 흩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마트가 몇 개 모여있으면, 편의점이 몇 개 모여있으면 서로 죽는 거죠. 누군가 혼자만 살아남을 때까지 끝까지 피 튀기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재성 맞고요. 근데 선매품은 대표적인 뭐예요? 집재성이요. 비슷한 놈들이 모여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부피가 큰 선매품점, 얘네들은 국부적 집중성 입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전문품점은 뭐예요? 집재성입니까? 집재성은 비슷한 애들이 모여있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전문품점은 얘는 뭡니까? 얘는 집심성이에요. 집심성. 도심 중간에 있어야, 도심 중심부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전문품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석류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마트보다는 또 저기가 중요하겠죠. 대형 뭐예요? 그 백화점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집재성이 아니라 집심성이죠. 집심성 입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문품점은 집재성이 아니라 집심성이에요. 집자가 뭐일 집자죠? 집합. 심은 마음심이 아니라 도심이에요. 도심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 정답은 4번이다. 41번.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물류 요구와 취급하는 소매점 숫자에 관한 관계 기술로서 가장 옳은 것은 물류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선택적, 이건 뭐죠 이거? 커버리지에 관련된 거죠. 유통 커버리지에 관련된 거다. 이거 유통물류 일반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됐었잖아요. 물류의 요구가 높다라는 거죠. 물류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선택적 유통. 이제 우리가 여긴 뭐라고 하나? 집중적 유통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이죠. 선택적 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이죠. 전속적 유통.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인 내지는 상점이죠. 얘네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물류의 요구가 높다라면 상인이 많은 게 좋겠죠. 그때는 선택적이 아니라 집중적이에요. 집중적 유통이 일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물류의 요구가 조금 낮으면 전속적 유통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전속적 유통은 어때요?
하나 아니면 소수죠, 소수. 소수의 점포한테만 물건을 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건 물류 요구가 높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물류의 요구에 상관없이 전속적 유통이 효율적이다. 이거 다 틀린 것들이죠. 다 틀린 거. 네 번째, 물류 요구의 크기만으로는 취급하는 소매점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좀 없어요. 물류 요구의 크기만으로는 취급하는 소매점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단지 집중적 유통은 좀 많아야 된다는 거, 전속적 유통은 조금이라도 된다는 거, 몇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정답은 4번이고,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죠. 시원찮은 문제고,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42번,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 계획의 내용. 어렵지 않죠. 투자합니다. 투자하는 거. 점포를 갖다 열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합니다. 투자 계획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해야겠죠. 자금 운영도 해야겠죠.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런 것들, 수익이 얼마가 들어오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수지 계산해야겠죠. 수지 타산. 수지 타산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상품 계획이 투자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품 계획 같은 건 입점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43번. 43번 보시면 도시 상권의 매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서 가장 옳지 않다. 너무 쉽죠, 이것도. 상권의 매력도죠. 상권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옳지 않은 거. 인구 영향을 미치죠. 인구가 많으면 좋고. 교통망도 매우 중요하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매우 중요하고, 소매 단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 중요한 것들이죠. 5번 행정구역 구분은 상권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구역은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나누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실질적인 상권의 경계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44번 상권 분석의 주요한 목적, 가장 옳지 않은 것. 상권 분석을 하면 상권 범위가 설정이 되고요. 상권 범위를 설정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컨버스 관련돼 가지고 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20km 했어요. 20km. 여기 기준으로 해서 분기점을 구해봤더니 5km야.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는 요만한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만한 상권. 거기서 얘는 엄청 큰 상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상권의 범위, 경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설정이 되다 보면 여기 경쟁자들이 몇 놈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 점포도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상 매출액도 추정이 가능하죠. 경쟁자 숫자, 그 다음에 여기 동시번상에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어디에 거주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예상 매출액 추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적정 임차료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거, 이건 상권 분석이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 상권 분석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상권 분석의 주요 목적이 빅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습니다. 3번.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같은 거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규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는 아래 글상자와 같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차임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얼마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같은 거 월세라든가 아니면 전세 관련돼서 전세 보증금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어봤는데 한 2문제 빼고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분들은 아주 쉽겠지만 또 문제 연습이 좀 덜 돼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통 마케팅으로 찾아뵙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